텐즈로 시작하는 오라클 10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0장은 오라클 서버 아키텍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라클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와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상호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저장하는 저장 공간과 관련돼서 오라클은 어떤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저장 공간을 또 어떻게 할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는 오라클의 논리적인 저장 공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때 데이터 파일, 컨트롤 파일 등 여러 개의 파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라클이 동작하는 동안 이들 파일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라클의 물리적 데이터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물리적 구조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인 논리적 구조하고 관계를 가지게 되죠. 따라서 크게 보자면은 오라클 서버 아키텍처는 첫 번째인 오라클 인스턴스와 두 번째, 세 번째인 부분,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 3번에서 오라클 서버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라클 텐지의 자동화된 공유 메모리 관리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텐지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기능들인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장에 대한 학습 내용들,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역시 DBMS의 퍼포먼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SQL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서버에 대한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SQL문을 작성한다면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하는 케이스와 비교해서 보다 나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겠죠. 이번 장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쿼리문에서 작성을 할 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DBMS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다면 10장에 대한 학습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10장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10장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라클 인스턴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인스턴스는 메모리의 일정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라클이 스타트업 되면은 시스템으로부터 인스턴스가 동작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갖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오라클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게 되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네모 영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라클이 시작되면서 시스템으로부터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영역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 영역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모리 영역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러 개의 서버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이들 서버 프로세스는 사용자에 대한 요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세션을 열고서 접속을 할 때 그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오라클이 스타트업 되면은 백그라운드, 말 그대로 뒤에서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들이 되겠죠. 이런 프로세스들과 서버 프로세스들이 있기에 동시에 다중 접속하는 많은 클라이언트의 요구들을 오라클이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요,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이 되겠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디스크에 기반한 DBMS인 경우에는 뒤에 여러분들 학습하시겠지만은 논리적인 저장 구조인 테이블 스페이스, 물리적 저장 구조인 데이터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도 디스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부분들은 속도 측면에서 늦죠. 상대적으로 메모리와 비교해서 늦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갖다 어디에?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메모리에서 이를 접근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뒷장 다시 보시면은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에서 보시면 가운데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라클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LRU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LRU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개념을 세워보면요. 메모리란 영역들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뭐냐면 자원을 갖다가 메모리를 늘려서 사용을 할 수 없겠죠. 서버 시스템에 할당된 메모리 크기 중에서 일부를 운영체제와 함께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한한 어떤 자원인 메모리 영역을 갖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라클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 LRU 알고리즘입니다. LRU 알고리즘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MRU가 있고요. 그 다음에 LRU가 있습니다. 약자를 보시면은 most recently u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용한 부분이죠.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MRU 영역에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영역에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용한 부분들은 MRU에 두는 거죠. 이렇게요. MRU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뭐냐면은 사용자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는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MRU에서부터 검색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게 되죠. 상대적으로 뭐냐면은 MRU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어쩌다가 사용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되겠죠. 자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되나요? LRU 리스트 쪽으로 밀려가게 되겠죠. 리스트가 됩니다. most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list, recently used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용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는데 MRU에서부터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게 되는데 MRU에 있으면은 뭐 어떻게 되죠? 있으면 찾아서 그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면 되겠죠. 허나 이제 MRU에서부터 찾습니다. 쭉 찾아서 어디까지? LRU까지 찾아서 원하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없다면은 오라클 서버 프로세스는 어디에? 디스크로 가야겠죠. 디스크에 가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 읽어오게 됩니다. 읽어와서 바로 넘겨주지 않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영역에 저장을 해두게 되죠. 왜 그럴까요? 다음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시 디스크를 두 번 읽지 않기 위해서 MRU 영역에다가 올려두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버퍼 영역을 찾게 되는데 쭉 찾을 때 프리버퍼 영역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LRU 영역이 있는 것부터 어떻게 되나요? 더티 버퍼라고 해서 디스크에 이제 쓰여지게 될 더티 버퍼들을 라이트 리스트라는 데 제가 옮겨둡니다. 리스트를 두 가지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LRU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다시 말해서 디스크에 옮겨질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라이트 리스트에 옮겨놓고 얘를 갖다가 직접 디스크에 옮겨 쓰는 작업을 하죠. 그러면은 메모리에 좀 공간이 생기겠죠. 그때 이제 새로 디스크에서 읽어온 내용들을 저장을 갖다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사용자가 자주 쓰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MRU 쪽에 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LRU 쪽에 자동적으로 가겠죠. 자, 그래도 뭐냐면 또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라이트 리스트에 옮겨놓고 더티 버퍼들을 그 다음에 디스크에 내려 쓰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가장 사용자가 자주 찾는 그런 데이터들을 메모리에다가 관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LRU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크기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 영역인데요. 메모리 영역도 이제 캐시에 대한 사이즈를 통해서 그 크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오라클 8 버전에서는 동일한 어떤 크기를 갖다 제공을 했었죠. db 언더바 블럭 언더바 사이즈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제공했다면 9에서부터는 이와 같이 크기를 달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캐시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요. 작은 거는 2K. 다시 말해서 2048바이트가 되겠죠. 많게는 어떻게? 32K. 상대적으로 한번 크게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2K. 이렇게 크기를 갖다 제공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어떤 거는 크기를 갖다 작게 하고 어떤 건 크기를 갖다 크게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저장되는 기본 단위, 캐시 사이즈를 갖다가 작게 하거나 크게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할 때는 DB에 대한 성격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OLTP 업무에 가까운지를 먼저 보게 되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때요.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입니다. 주로 이제 트랜잭션 위주의 업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트랜잭션 위주에 대한 업무는 우리가 쇼핑몰 같은 경우 주문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은행에 있어서의 계좌 간의 거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트랜잭션 위주의 어떤 작업이 될 겁니다. 반면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가공의 정보를 갖다 얻고자 하는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DSS라고 하는데요.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합니다. 이런 DSS인 경우에는 사실상 많은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갖다 얻어내게 되죠. 따라서 주로 뭐냐면은 앞서의 OLTP는 트랜잭션, DML 작업에 주로 중심을 이룬다면은 DSS는 주로 읽기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OLTP냐 DSS 업무에 따라서 OLTP인 경우에는 2K에 그 다음에 DSS인 경우에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캐시에 대한 사이즈를 갖다가 크게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32K 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OLTP 내지는 DSS 어느 두 업무를 갖다가 다 만약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중간 크기의 DB 캐시 사이즈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C번 보시면요. 또 하나 보시면은 이 Multiple Buffer Pools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DB 언더바 캐시 언더바 사이즈만 사실은 이제 LRU 알고리즘에 의해서 캐시에 대한 영역을 갖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파라미터 DB 언더바 캐시 언더바 사이즈는 디폴트 버퍼 캐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0으로 세팅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LRU 알고리즘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값은 메모리에 항상 두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자주 사용이 되면은 뭐예요? MRU 쪽에 항상 놓여 있지만은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고정적으로 메모리에다가 이 내용들을 갖다가 데이터를 항상 두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db 언더바 keep 언더바 캐시 언더바 사이즈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재활용성이 높은 값은 고정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리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휴지통이 되겠죠. 우리 컴퓨터 사용할 때요. 재활용이 낮은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메모리에 올려두지만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recycle 언더바 size라는 파라미터에다가 값을 부여하고 여기다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갖다가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보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 대한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로서 유심히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쉐어드 풀 에어리어입니다. 자, 처음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지금 쉐어드 풀 에어리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제 SGI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 영역에 있는 하나의 영역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어떤 부분을 공유하는가 보시면요. 사용자가 작성한 SQL 문을 갖다가 이제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작성된 SQL 문이 이제 저장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구성을 보시면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브러리 캐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 캐시에 사용자가 작성한 SQL 문이 저장이 됩니다. 또 하나가 딕셔너리 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사전이 되겠죠. 특히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시스 사용자와 같은 DB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은 이런 데이터 사전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의 성능을 갖다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전에 대한 부분들은 자주 접근이 되겠죠. 따라서 쉐어드 풀 에어리어의 딕셔너리 캐시 부분에 딕셔너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항상 올려두고 접근에 대한 용이성을 보장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라이브러리 캐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캐시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공유, SQL,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ared SQL 에어리어하고 그 다음에 PLSQL 프로시저나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라이브러리 캐시에 저장되어집니다. 자, 얘가 저장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쿼리문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셀렉트에서 어떤 쿼리문을 갖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요청을 해보죠. 셀렉트에서 쿼리문을 작성한 다음에 접속해서 엔터 해서 뭐냐면은 어떤 내용을 갖다 서버 프로세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받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뭐냐면은 서버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작성한 질의문이 있습니다. 질의문이 있으면요. 이 질의문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냐면은 먼저 구문 분석에 대한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파싱 작업을 수행을 하게 돼요. 혹 신텍스가 틀렸거나 또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갖다 하게 됩니다. 파싱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파스트리를 생성하고, 자, 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뭘 준비한다? 실행 계획을 이제 만들게 되죠. 계획을 세워야지 뭐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건절의 인덱스 여부라든지 해당 테이블의 전체 레코드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나은 실행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갖다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작업들을 수행하고 나면은 결과를 반영하기 전에 사용자가 수행했던 내용들은 어디에? 파스트리하고 실행 계획 그리고 SQL 텍스트를 어디에 저장한다? 이 내용들을 여기 메모리 영역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그런 이유는 동일한 질의문이 또다시 수행된다면은 다시 이런 과정을 갖다가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이런 과정들을 되풀이한다라는 거는 쿼리의 실행 결과를 지연시키는 요소가 되겠죠. 따라서 실제 쿼리문을 수행하게 되면은 먼저 이와 동일한 SQL문이 있는지 SQL 텍스트가 여기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먼저 비교를 갖다 하게 됩니다. 있다면은 어떻게? 실행 계획을 가지고서 바로 실행을 하게 되죠. 별도의 파싱 절차 없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없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파싱을 통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찾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MRU 리스트부터 찾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에 찾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디스크로부터 읽어와야겠죠. 읽어와서 MRU에 올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다시 실행 결과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넘겨주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시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쿼리문을 작성할 때 일정한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성된 쿼리문에 대한 대소문자를 이 SQL 파서가 구문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select를 대문자로 쓰건 소문자로 쓰건 사용자가 바라봤을 때 결과는 동일하지만 파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다른 문장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간 대소문자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일정한 패턴대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갖다 하시면은 보다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예 프로시저로 만들어 두자라는 겁니다. 역시 프로시저도 이와 같은 동일한 계획들을 거치게 되죠. 허나 PLSQL로 만들어 둔다면은 이런 프로시저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호출할 때 쿼리문 전체가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신과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프로시저 이름을 갖다가 실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PLSQL을 갖다 이용하는 것은 쿼리문을 작성하는 것보다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퍼포먼스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은 자주 쓰이는 사용 쿼리문에 대한 부분들은 PLSQL로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실행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요. 리드로그 버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있죠. 리드로그 버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리드로그 버퍼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어떤 개념이 있나요? 버퍼라는 개념 앞에 로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그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로그로 남기게 되는데요. 단 하나 로그로 남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 데이터, before가 되겠죠. before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후, after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모두를 갖다가 로그로 남겨두게 됩니다. 자, 그럼 거기서 제외가 되는 거는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셀렉트문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로그로 기록이 됩니다. 왜 그렇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뭘 하기 위해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하기 위해서 변경 전, 후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 저장한다? 리드로그 버퍼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버퍼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크기가 크다는 양 생각해보죠. 리드로그 버퍼에 대한 부분들이요. 크다면은 어떻게? 리드로그 버퍼 여기 크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역시 리드로그 버퍼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그에 대한 기록들이 남게 되면은 프로세스 중에서 로그라이터가 있습니다. 로그라이터에 의해서 어디에? 디스크의 지정 위치에 저장이 되게 되죠. 따라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디스크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리드로그 버퍼에 대한 영역이 크다라고 한다면 보다 빠르게 메모리에서부터 읽어와서 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항상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또는 인스턴스를 튜닝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텐지에서 뒤에 보여드릴 새로운 기능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자동화된 공유 메모리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SGA 언더바 타겟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용해서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에 대한 전체 크기를 갖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SGA 언더바 타겟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텐지에서 도입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오라클이 가장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적으로 정의한다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인스턴스를 튜닝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갖다 어떻게 자동적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SGA 언더바 맥스 언더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크기를 갖다가 이제 최대로 갖다 놓고 SGA 언더바 타겟은 이 SGA 언더바 맥스 언더바 사이즈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에서 봤던 노란 박스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과거 사용했던 쉐드풀, 버퍼 캐시, 그 다음에 뒤에서 살펴보게 될 자바풀이나 라지풀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최적화해서 관리해 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뭐예요? 혹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실수에 의해서 쉐드풀 영역을 만약에 적게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유 SQL, PLSQL 메모리에 둘 수 있는데 실제 두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매번 어떻게 또 파싱하는 결과를 갖다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오라클이 자동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 수고를 갖다가 고민을 갖다 덜었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텐지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 장점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자, 라지풀과 자바풀에 대한 부분들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라지풀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이제 역시 메모리 영역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업이라든지 복원을 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라지풀 영역을 이용해서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설정이 되면은 이 영역을 이용해서 백업 내지 복구를 수행을 하게 되죠. 그만큼 백업 복구에 대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바풀은 자바 코드와 자바 버추얼 머신 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PGA, 프로그램 글로벌 에어리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개별 프로세스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유가 아닌 비공유 메모리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별도로 저장이 되냐면 개별 세션에 대한 바인드 변수, 그 다음에 정렬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PLSQL에서 우리가 커서를 이용해서 다중 레코드에 대한 작업을 할 때, 그 커서에 대한 처리 작업을 할 때 프로그램 글로벌 에어리어를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한번 그 예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메모리 영역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었는데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지금 유저 프로세스 그리고 서버 프로세스 다음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유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프로세스가 이제 어떤 요청을 갖다 먼저 하게 되죠. 오라클 프로세스에게. 오라클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먼저 서버 프로세서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서버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사항을 갖다 처리하게 되는데 그 요청 사항을 처리하는 패턴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되어 있는데요. 이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서버 프로세스에는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는 데디케이트 서버 형태가 됩니다. 잘 보시면요. 자, 데디케이트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지금 유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유저 프로세스에 요청이 있으면은 어떻게? 오라클은 뭐냐면은 서버 프로세스가 유저 프로세스와 1대1로 대응을 하게 되죠. 1대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유저 프로세스가 세션을 종료할 때까지는
dedicate, 헌신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말 그대로 전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용자의 요청이 있어도 얘는 얘가 종료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얘가 어떤 작업들을 갖다가 롱 트랜잭션을 수행한다든지 배치 작업을 수행할 때는 얘가 전담해서 일을 처리해 준다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 단점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처리하는 패턴은 좀 다른데요. 자, 유저 프로세서가 또 역시 윗단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유저 프로세서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오라클 서버 프로세서가 오지 않고 이 디스패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패처라는 건 이제 발송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발송을 하냐면은 사용자에 대한 요구를 갖다가 어디에 발송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Q라고 하는 곳에다가 담아둡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사용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리퀘스트 Q에 담아두게 되죠. 그러면은 오라클 서버 프로세서는 Q에 담긴 내용들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가 끝나면은 리스판스 Q에다가 그 결과를 담아두게 되죠. 그럼 역시 디스패처는 담겨있는 내용들을 받아서 이를 요청했던 사용자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사용자가 접속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용자에 대한 요구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트랜잭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서버 구조에서 적합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오라클 서버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도 데이터베이스 퍼포먼스를 갖다가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는 오라클에 있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오라클 서버가 스타트업 될 때 기동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라이터가 있습니다. 버퍼로부터 읽어드린 블럭의 내용을 데이터 파일에 쓰는 역할을 하게 되죠. 라이트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디스크에다가 저장할 때 그 저장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라이터입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리드로그 버퍼에 있는 내용들을 쓰는 건 로그라이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시면 이게 체크포인트입니다. 체크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뭔가 체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정된 시간마다 DB라이트의 신호를 보내서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언에 변경된 데이터들을 데이터 파일에다가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 작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이제 커밋 수행을 했습니다. 커밋이라는 건 뭐죠? 커밋했다라는 거는 결국 내가 수행했던 트랜잭션 작업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커밋을 한다 그래도 리드로그 버퍼의 내용이 로그라이터에 의해서 디스크에 저장이 되지만은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의 내용이 DB라이터에 의해서 디스크에 쓰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 체크포인트가 발생이 된다면은 그제서야 DB라이터가 데이터 파일에 내용들을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체크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카이버가 있는데요. 아카이버는 이 로그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드로그 버퍼가 있으면은 로그 파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2개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거와 똑같은 복사본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죠. 카피본을 갖다 똑같은 거를 별도로 복사를 해두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라이터에 의해서 여기 로그 파일에다가 그 기록을 남기게 되죠. 다 채우게 되면은 다음 로그 파일에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다시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여기에 기록은 덮어서는 안 되겠죠. 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에 DB가 스타트업된 이후에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복구가 이루어진 뒤에 뭐냐면은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덮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덮기 전에 뭘 해야겠다? 따로 뭐냐면은 저장소에다 저장을 해야겠죠. 아카이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아카이브 프로세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프로세서가 별도의 어떤 뭐 디스크나 이런 부분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얘가 다시 이제 덮어써도 괜찮겠죠? 로그라이터가 다시 이렇게 덮어쓰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다 채우고 나면은 또 옆에 걸 써야 돼. 옆에 거 역시 지우면 안 되겠죠? 아카이브 프로세스가 다시 아카이빙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라클 인스턴스에 대한 부분들 한번 개념적으로 살펴봤습니다.